이건 미국의 완벽한 패배입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최고 분석가가 백악관에 외친 절규입니다. 미국은 IRA 법안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묶었듯이 엔진과 레이더 기술 통제로 K방산도 하천기지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카이가 보고한 24대 동시 병렬 생산 데이터도 명백한 뻥튀기라며 비웃었죠. 하지만 20년치 데이터를 역추적한 분석가는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F-35 한 대 만들 때 한국은 KF-22를 3대씩 찍어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조선 DNA가 융합된 이 공포스러운 시스템이 이제 핵잠수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스탠리 해리스입니다. 워싱턴의 랜드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방산 경제를 분석하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아마 제 이름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장군들이나 정치인들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무대 위에서 어떤 연극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저와 같은 전략가들입니다. 저의 신념은 단 하나,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것을 어떤 이들은 오만하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냉철한 현실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정점에는 미국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해온 유일한 질서였죠. 많은 사람들이 동맹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으로 생각하더군요. 피를 나눈 형제나 변치 않는 우정 같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세계에서 동맹은 그런 감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동맹은 미국의 압도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받는 대가로 우리의 질서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계의 규칙입니다. 제 역할은 바로 그 규칙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떤 동맹국에게는 당근을, 어떤 동맹국에게는 채찍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그들이 우리의 거대한 전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치는 일이죠. 저는 제가 작성하는 보고서 한 장이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움직이고 한 국가의 산업정책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과 솔직히 말하자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완벽해 보였던 미국의 질서에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바로 미국의 심장부 펜타곤에서 시작되었죠. 얼마 전 저는 펜타곤의 지하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안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참석자들은 미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역력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의 생산 지연 문제였습니다. F-35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투기이자 미국 공군력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을 손에 넣는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어요. 한 대의 F-35가 주문에서부터 실전 배치까지 걸리는 평균 생산 주기가 무려 26개월에 달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이죠.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훈련을 마친 최고의 파일럿이 자신이 탈 비행기를 2년 뒤에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어렵게 생산된 기체들의 초기 불량률이 6%에 육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100대를 만들면 6대는 곧바로 경납고로 돌아가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한 공군 장성이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딱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분노가 담겨 있었죠. 스탠리,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지금 장난감 비행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26개월이라니. 그리고 6% 불량률이라니. 우리의 적들은 이 시간에도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두 번째였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바닥을 드러낸 우리의 무기고였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지원했습니다. 155mm 포탄,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하이마스 로켓까지. 우리는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기꺼이 우리의 무기고를 열었죠. 하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축량이 위험 수위 아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펜타곤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155mm 포탄 재고량은 아시아에서 또 다른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단 몇 주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딜레마였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졌지만 그 군대를 뒷받침할 생산력이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첨단 기술에만 집중한 나머지 전쟁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본질, 즉 소모전의 중요성을 간과했던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장군들은 당장 생산 라인을 3교대로 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그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수십 년 전에 멈춘 포탄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빠른 생산력. 그것이 지금 미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값싸고 빠르고 품질 좋게 무기를 찍어내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성공적인 경험의 재적용이었죠. 저는 그 무거운 회의실에서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이미 해결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워싱턴은 또 다른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아닌 경제적인 위협이었죠. 바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장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디자인, 성능,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한국산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을 무섭게 점령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전통적인 자동차 강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밀려났고 미국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당시 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경제자문으로 이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패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시장을 기반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그 부는 곧 그들의 기술력과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관세를 물리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적인 방식이었고 국제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었죠. 저는 다른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훨씬 더 세련되고 교묘하며 강력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저는 아주 날카로운 독소 조항을 숨겨 넣었습니다. 바로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단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자동차는 반드시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완벽한 족쇄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산 기지는 대부분 한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터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막대한 미국 시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땅에 우리의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저는 그들의 반응을 흥미롭게 지켜봤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동맹에 대한 배신이라고 불렀고 차별적인 조치라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했습니다. 비난은 순간이지만 이익은 영원하니까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몇 달 만에 한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의 규제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가 설계한 법안 하나로 거대했던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승인하에 자동차를 생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발톱은 완벽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짜릿한 만족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의 행사였습니다. 총이나 미사일이 아닌 잘 설계된 규칙 하나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펜타곤의 그 암울했던 회의실에서 저는 F-35와 무기고 고갈 문제를 떠올리며 바로 이 IRA의 성공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통제했던 것처럼 이제는 방산 분야를 통제할 차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새로운 걸작이 될 터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 이른바 K방산은 자동차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속도는 비정상적일 정도였습니다. 폴란드가 그들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백 대씩 계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의 방공 시스템 대신 그들의 천궁2를 선택하는 것도 지켜봤죠. 심지어 말레이시아나 호주 같은 나라들도 우리의 낡은 훈련기 대신 그들의 FA-50 경공격기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생산 속도였습니다. 우리가 F-35 한 대를 만드는데 26개월이 걸릴 때 그들은 FA-50을 단 몇 달 만에 생산해냈습니다. 우리가 포탄 재고를 걱정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유럽의 하늘을 뒤덮을 만큼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처럼 강력한 독자적인 방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경제력에 이어 군사력까지 독자적으로 갖추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협이 재현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상호국방조달 협정안. 이름은 아주 지루하고 관료적으로 들리도록 지었습니다. 상호라는 단어를 넣어 마치 동등한 협정인 것처럼 포장했죠. 하지만 그 내용은 IRA 법안보다 훨씬 더 정교한 덫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방산 분야의 IRA라고 불렀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당근입니다. 펜타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빠른 생산력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RDPA 협정을 통해 미국의 국방시장을 한국에게 부분적으로 개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족한 155mm 포탄이나 일부 함정 부품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일 터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그리고 가장 진입하기 어렵다는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들의 수건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고 착각하며 기뻐할 겁니다. 이 당근을 통해 우리는 당장 급한 무기고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K방산의 엄청난 생산 속도를 마치 우리의 추가 창고처럼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의 진짜 목적은 바로 채찍에 있었습니다. IRA 법안이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족쇄를 채웠듯이 이 RDPA 협정안에는 핵심 기술 통제라는 더 강력한 족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협정안의 세부 조항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모든 한국산 무기체계는 미군의 작전 시스템과 완벽하게 상호 운용되어야 하며 핵심 부품의 표준은 미 국방부의 규격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호 운용성과 표준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들의 무기 시스템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레이더, 그들의 미사일, 그들의 통신 장비가 모두 우리의 승인 없이는 작동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전략을 과거에도 성공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KF-21을 개발하겠다며 우리에게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어떻게든 흉내를 내는 데는 성공했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그것이 과연 우리의 최신 기술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립 기술을 배우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손을 가졌습니다. 빠르고 정밀하게 물건을 조립해내는 능력이죠. 하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뇌, 즉 핵심 기술과 원천 설계는 여전히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의 주력기인 FA-50 그리고 야심차게 개발 중인 KF-21조차도 심장인 엔진은 모두 우리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것입니다. 우리가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 그들의 자랑스러운 전투기들은 모두 날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저의 RDPA 계획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빠른 생산력이라는 장점은 우리가 마음껏 활용합니다. 우리의 창고처럼 말이죠.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무기를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엔진과 같은 핵심 부품과 AESA 레이더 같은 첨단 기술은 절대로 이전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표준을 따르도록 강제함으로써 그들이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하청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 시장을 뚫었다고 환호하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거대한 군수산업 체계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값싼 노동력과 빠른 생산 라인을 이용해 우리의 F-35 생산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무기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은 독자적인 방산 강국이 될 기회를 영원히 상실하게 되겠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엔진과 핵심 부품만 통제하면 그들은 미국의 승리를 위한 완벽한 병참 기지가 될 겁니다. 저는 제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IRA 법안으로 그들의 경제를 통제했듯이 이 RDPA 협정안으로 그들의 국방마저 통제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이 정교하게 설계된 당근과 채찍의 전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NSC와 펜타곤의 최고 위층에게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또 하나의 위대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줄 겁니다. 저는 창밖의 워싱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완전한 통제에 대한 자신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저는 제 보고서가 워싱턴의 핵심부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상호 국방조달 협정안은 펜타곤의 무기고 고갈 문제와 랜드 연구소의 동아시아 통제 전략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우아한 해법으로 받아들여졌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즉시 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국과의 IRA 법안 후속 협상 의제로 RDPA를 포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IRA 법안으로 피해를 본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방산 분야라는 새로운 당근을 제시하는 형태였지만 그 본질은 제가 설계했던 대로 그들의 방산 산업을 미국의 하청기지로 묶어두려는 것이었죠. 협상은 다음 달로 잡혔습니다. 제 역할은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즉 협상가들에게 총알을 쥐어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바로 한국 측, 그 중에서도 K방산의 핵심인 카이의 생산 역량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내미는 카드가 무엇인지, 그들이 가진 실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특히 그들이 이만큼 생산할 수 있으니 이만큼의 시장을 달라고 요구할 때 그들의 주장이 과장인지 사실인지 구분해 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 측이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두꺼운 자료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카이 차세대 생산 역량 보고서더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 보고서의 8할 이상이 희망사항과 과장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자동차 협상 때도 늘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기술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뻥튀기 된 숫자들 사이에서 실제 약점을 찾아낼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 불량률이 높다거나 조립은 가능하지만 핵심 부품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는 식의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구멍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엔진과 AESA 레이더 기술을 통제하는 이유이기도 했고요. 어디 한번 볼까요? 당신들의 희망사항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가벼운 조소와 함께 보고서의 핵심 요약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한 줄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생산 현황 KF-21차세대 전투기 24대 동시 병렬 조립 가동 중. 순간 저는 제가 숫자를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24대? 동시 병렬 조립?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건 과장을 넘어선 기만 수준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펜타곤의 그 처참한 F-35 생산 보고서를 직접 검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F-35 생산 라인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지만 그 복잡성 때문에 사실상 동시병렬 조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한 대를 완성하는데 26개월이 걸리는 공정에서 어떻게 24대를 동시에 그것도 병렬로 조립한다는 말입니까? F-35의 생산 방식은 컨베이어 벨트라기보다는 거대한 경납고 여러 개에서 각기 다른 장인들이 수작업으로 비행기를 빚어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이 그것도 시제기도 아닌 양산형 기체를 24대나 동시에 조립하고 있다. 이건 명백한 프로파간다로군요. 저는 이 수치가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뻥튀기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제 막 조립을 시작한 초기 시제기 몇 대와 그저 뼈대만 널브러져 있는 구조물들까지 전부 조립 중이라고 계산해 넣었을 겁니다. 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숫자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 방식을 보는 것이었죠. 숫자 노름은 그만하고 실제 공정을 봐야지. 저는 보고서 본문을 건너뛰고 공정관리 및 기술 데이터라고 적힌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그럴듯한 그림들을 준비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의 오만했던 자신감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화려한 홍보 영상이나 과장된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건조하며 지독할 정도로 빽빽한 데이터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가장 첫 줄에 적힌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트윈 시스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에게 생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카이의 보고서에 적힌 내용은 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3D 모델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300만 개가 넘는 KF-21의 모든 부품을 실제 공장에서 조립하기 전에 완벽하게 동일한 가상의 공장에서 먼저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말이죠.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상 조립 시스템은 단순히 부품들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볼트 하나를 조이는 로봇 팔의 각도, 케이블이 꺾이는 미세한 장력, 심지어 특정 부품을 조립할 때 발생하는 아주 작은 진동까지도 미리 계산해냈습니다. 만약 가상의 조립 과정에서 0.1mm의 오차라도 발생하면 AI는 즉시 문제를 감지하고 실제 생산 라인에 데이터가 전달되기 전에 설계를 수정하도록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3D 모델링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실수가 불가능한 조립 설명서를 AI가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변수를 사전에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조립 중에 부품이 맞지 않아 라인을 세우거나 숙련공의 실수로 불량이 발생하는 일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미였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려 하며 다음 페이지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이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가져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정밀도 보고서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동체 결합부 오차 범위 0.03mm 자동 보정. 주요 부품 공차 편차, 평균 0.02% 이하 달성. 0.03mm.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얇은 오차였습니다. 0.02% 이하의 편차라니. 저도 모르게 제 책상 위에 있던 다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펜타곤 회의에서 저를 경악하게 했던 F-35 초기 양산 불량률 데이터였습니다. 그 보고서에 찍힌 숫자는 선명했습니다. 초기 불량률 6%. 이것은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거나 내부 배선이 잘못 연결되는 등 대부분 조립 정밀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6%의 불량률을 최첨단 기술의 복잡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카이 보고서는 그들의 불량률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0.02% 대 6%. 이건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산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우리가 일단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고친다는 방식에 갇혀 26개월의 시간과 6%의 불량률을 감수하는 동안 그들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 자체를 가상에서 제거하고 완벽하게 만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주 만약에 이 0.02%라는 수치가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아까 제가 비웃었던 24대 동시병렬 조립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프로파간다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면 조립 공정은 지연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재단된 부품들로 거대한 모형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진행될 수 있겠죠. 그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 정밀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완벽한 정밀도를 통해 압도적인 속도를 달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짜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 결정타가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 조립 공정 자동화율 78%. 저는 이 숫자를 보고 한동안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78%.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같은 전략 분석가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F-35 생산 라인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악할 수치였죠. 미국의 자랑인 F-35 생산 라인은 그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 이상을 고도로 숙련된 인간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복잡한 동체 표면을 결합하고 수만 가닥의 전선을 연결하는 것은 로봇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장인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숙련공들의 손기술을 미국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라고 믿어왔죠. 그런데 한국은 그 장인의 영역 대부분을 포함해 78%를 자동화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우리보다 더 좋은 로봇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숙련공의 기술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시스템의 기술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숙련공은 나이가 들면 은퇴합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시스템은 은퇴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AI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논리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앞뒤가 맞는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이건 개별적인 기술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였습니다. AI 디지털 트윈이라는 완벽한 설계도가 있었기에 0.02%의 높은 정밀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정밀도가 보장되었기에
78%의 높은 자동화율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서로를 뒷받침하며 그 결과로 아까 제가 비웃었던 24대 동시병렬 조립이라는 F-35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생산 속도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세웠던 모든 전제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뛰어난 손을 가졌지만 뇌가 없는, 우리가 엔진과 레이더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하천기지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미 우리와는 다른 방식의, 어쩌면 우리보다 더 진보한 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이름의 뇌를 말입니다. 그들의 힘은 엔진이나 레이더 같은 개별 부품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이 모든 것을 오차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생산해내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비현실적인 데이터가 단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RDPA라는 당근을 내미는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병참 기지로 통제하려던 계획은 오히려 우리의 모든 기술이 그들의 완벽한 생산 시스템에 흡수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저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IRA 법안으로 그들의 자동차 산업을 굴복시켰던 과거의 성공 경험이 갑자기 너무나도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자동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의 방식을 바꾸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있는 78%라는 숫자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 데이터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제 머릿속은 그 질문 하나로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제 사무실의 고요함 속에서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78%의 자동화율, 0.02% 이하의 오차 편차, 24대의 동시 병렬 조립. 확인했듯이 이 수치들은 AI 디지털 트윈이라는 강력하고 빈틈없는 논리적 고리로 서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모든 경력과 랜드 연구소의 수석 분석가라는 자부심을 걸고 그 논리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닐 거라고, 아니어야만 한다고 제 이성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기만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음 달 RDPA 협상 테이블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상의 데이터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누군가, 아마도 카이의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엔지니어 몇몇이 미국의 환심을 사고 더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아내기 위해 그럴듯하게 엮어낸 소설일 터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의 생산 능력이 이토록 뛰어나니 우리가 F-35의 생산 지연과 무기고 고갈 문제로 곤란을 겪는 바로 이 시점에 자신들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속셈이겠죠. 마치 구소련 시대의 포템킨 마을 같군요.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허상. 제가 바로 그것을 밝혀낼 참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현실적인 수치들의 모순점을 찾아내 산산조각 낼 생각이었습니다. 24대 동시 조립?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규모의 설비 투자 내역이 있어야 하고 수천 명의 신규 숙련공 채용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78% 자동화? 그렇다면 그 로봇 시스템을 납품한 독일이나 일본 기업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죠. 이 거대해 보이는 데이터의 성이 사실은 그 기초가 없는 단 하나의 거짓된 재무제표나 투자 기록만 찾아내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카드로 만든 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현재의 역량에 대해 이토록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과거 데이터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 거짓말을 뒷받침할 수 없는 구멍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모든 혁신에는 반드시 그 뿌리가 되는 원천 기술과 막대한 투자의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저는 바로 그 흔적의 부재를 찾으려 했습니다. 저는 랜드 연구소의 방대한 동아시아 기술 아카이브에 접속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50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의 모든 기술 발전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둔 랜드 연구소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죠. 저의 목표는 카이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온 모든 공개보고서, 연차 재무제표, 기술 사양서, 심지어는 해외 학술지에 기고했던 아주 작은 논문들까지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봅시다. 당신들의 그 위대한 역사라는 것이 실상은 얼마나 허술하고 과장된 것인지. 저는 먼저 그들의 진짜 시작점부터 파고들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들이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을 받아 사실상 처음으로 개발이라는 것을 시도했던 T-50 고등훈련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었기에 그들은 딱 우리가 허락한 수준의 훈련기밖에 만들지 못했죠.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예상대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엔진 성능, 비행 제어 시스템, 항속 거리 같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 자료들 뿐이었죠. 엔진, GE F404.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로키드 마틴 기술 협력.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루함을 참으며 수백 페이지짜리 T50 기술 첨부 파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작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모순점을 찾고 있었죠. 그러다 정말이지 파일의 가장 구석진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생산 공정 관리 부록 섹션에서 아주 이상하고 생소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T50 초기 양산 모델 적용, 통합 생산 공정 전산화 피드백 시스템. 전산화 피드백 시스템? 20년 전에 그것도 겨우 훈련기를 만드는 사업에 쓰기에는 너무나 거창하고 불필요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죠. 제 머릿속 기억의 파편들이 천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렴풋이, 아주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아직 랜드 연구소의 신입 분석가로 막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던 시절. 로키드 마틴 본사에서 파견되었던 시니어 엔지니어들이 워싱턴에 돌아와 T50 사업에 대해 보고하던 비공개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한국의 파트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정말이지 이상한 고집이 있더군요. 당시 파견팀장이었던 한 베테랑 엔지니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F16을 기반으로 한 기본적인 조립 기술만 전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저 조립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훈련기 따위를 만들면서 무슨 복잡한 전산화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모든 조립 과정을, 심지어 볼트 하나를 조이는 시간까지 컴퓨터에 기록하겠다더군요.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펜타곤과 랜드 연구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볍게 비웃었습니다. 전투기도 아닌 훈련기를 만들면서 F-35 같은 최첨단 스텔스 기체에서나 고려해 볼 법한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니. 그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였습니다. 그들은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더군요. 아마 자신들이 첨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었겠죠. 그것이 그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저 항공기 개발 경험이 없는 신생 국가에 현실 감각 없는 과시용치기 정도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바로 그 비웃음거리였던 시스템의 상세 개념도를 읽고 있는 제 등줄기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보고서에 그려진 시스템의 개념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물론 원시적이었습니다. 조잡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기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철학만큼은 제가 저를 경악하게 했던 AI 디지털 트윈의 철학과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1단계, 모든 부품의 조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한다. 2단계, 조립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오류, 공구의 오작동, 작업자의 실수, 시간 지연을 즉각 데이터베이스화한다. 3단계, 이 축적된 데이터를 차기 생산 및 설계 공정에 피드백하여 공정 오류가 재발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이것은 AI라는 화려한 이름만 붙지 않았을 뿐 명백한 디지털 트윈의 초기 모델 아니, 태아였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비웃던 바로 그 순간부터 데이터를, 그것도 실패의 데이터를 광적으로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실수를 자산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공포를 느낀 것은 그들이 그 비웃음거리였던 실험적 시도를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아카이브에서 그 이후의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그들이 T-50 이후에 생산한 모든 기체, KT-1 기본훈련기, 수리온 헬기, 그리고 FA-50 경공격기에 이르기까지. 그 20년의 세월 동안 이 시스템은 페이즈 2.0, 페이즈 3.5처럼 버전을 업그레이드하며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이 시스템을 개선하고 데이터를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 완벽한 AI 디지털 트윈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수십만 명의 작업자들이 흘린 땀과 수천만 번의 사소한 실수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해온 실패의 기록이자 개선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KF21의 0.02% 오차율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동안 쌓인 수억 개의 오류 데이터를 남김없이 학습한 AI가 내놓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저는 조작의 증거를 찾으려다 오히려 그 데이터가 진짜라는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역사적 증거를 찾아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공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20년의 축적, 그것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왜 그들이 이런 시스템을 유독 성공시킬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습니다. 20년의 데이터 축적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우리도 로키드 마틴도 보잉도 50년이 넘는 항공기 개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78%의 자동화를 달성하지 못했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6%라는 치욕적인 초기 불량률에 시달리고 있는가?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카이의 KF-21 공정 흐름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20년 전의 T50 데이터가 아닌 현재의 다른 산업 분야 최고 기업들의 공정 데이터들과 나란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보잉, 유럽의 에어버스,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 마지막으로 한국의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하나의 모니터에 나란히 띄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거대하고 치명적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카이를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과 같은 항공우주 기업으로 분류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하청기지로 규정했던 근거였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카이의 생산 방식은 그 어느 미국의 항공기업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건 항공산업이 아니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카이의 생산 라인은 분명히 보잉처럼 거대한 항공기를 조립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울산 공장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자동화된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F-35의 포트워스 공장이 수십 명의 숙련공들이 한 대의 기체에 몇 달간 매달리는 거대한 공방에 가깝다면 카이의 공장은 정해진 텍트타임 안에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운반하고 조립하는 대량 생산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마치 자동차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항공기 조립의 텍트타임이라니. 항공기 산업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투기는 자동차와 달리 극도의 정밀도가 필요해서 모든 공정이 숙련공의 확인과 수작업 보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속도를 높이면 불량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즉시 공정관리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죠. 그 공장을 움직이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자동차의 그것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수천 개의 고정밀 센서가 공장 내부의 온도, 습도, 먼지 입자의 수, 심지어 로봇 팔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를 중앙 슈퍼컴퓨터로 전송하여 AI가 분석하고 공정 오차를 예측하고 보정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방식이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회로를 새기기 위해 먼지 입자 하나 용납하지 않는 클린룸의 완벽한 정밀 제어 시스템. 수율 0.001%를 잡기 위해 24시간 모든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반도체의 초정밀 자동화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항공기를 조립하면서도 현대자동차처럼 빠른 속도로 생산 라인을 돌리고 동시에 삼성전자처럼 완벽한 정밀도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속도와 정밀도. 이 두 가지 모순되는 가치를 그들은 동시에 달성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제 심장을 꿰뚫으며 맞춰졌습니다. KF-21의 동체 조립 방식이었습니다. F-35는 거대한 중앙동체를 먼저 만들고 그곳에 날개와 꼬리, 내부 부품들을 붙여나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작업이 중앙에 집중되죠. 그래서 26개월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카이의 보고서에 나온 KF-21의 조립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동체를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누었습니다. 전방 동체, 중앙 동체, 후방 동체, 그리고 주, 날개. 그리고 그 4-5개의 모듈을 각기 다른 라인에서 동시에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A라인에서는 전방 동체에 레이더와 조종석을 설치하고 B라인에서는 중앙 동체에 엔진 베이와 내부 무장창을 설치하고 C라인에서는 주 날개의 배선 작업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조선 산업에서 사용하는 블록 공법이었습니다. 수십만 톤급의 거대한 유조선이나 LNG 운반선을 만들기 위해 배를 수백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육상에서 미리 완벽하게 만든 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을 이용해 도크에서 그 블록들을 단 며칠 만에 레고처럼 조립해 버리는 방식. 그들은 그 거대한 배를 만들던 기술을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스텔스 전투기 동체를 만드는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0.02%의 정밀도가 있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이건 융합이었습니다. 반도체의 초정밀 자동화 DNA, 자동차의 고속 대량 생산 DNA, 조선의 초대형 블록 공법 DNA. 이 모든 것이 20년간 광적으로 축적된 T50의 전산화 피드백 데이터와 결합하여 카이라는 이름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정체불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것이었습니다. 이건 항공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모든 제조업 DNA가 융합되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무시무시한 산업적 키메라였습니다. 우리가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라는 항공산업의 틀 안에서 그들을 얕보고 엔진만 통제하면 된다고 오만하게 판단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반도체와 자동차와 배를 만들던 방식으로 전투기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가 가졌던 그 견고했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공포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 한두 개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패러다임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했습니다. 미국이 F-35 프로그램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하고 수십 년 경력의 숙련공에게 의지해 그들의 시간으로 전투기를 한 땀 한 땀 만들어낼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로 시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F-35의 60대 숙련공은 은퇴하면 그 감각적인 기술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숙련공을 키우는 데는 또 10년이 걸리죠. 이것이 우리의 26개월 주기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카이의 AI는 20년의 데이터를 학습하며 매일 밤, 매 순간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작업자가 은퇴할수록 더 똑똑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우리의 F-35 완성 주기는 평균 26개월이었습니다. 그것도 6%의 초기 불량률을 안고서 말이죠. 불량 수리에 걸리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28개월에 가까웠습니다. 카이가 20년의 데이터와 융합된 DNA로 0.02%의 오차율을 가지고 24대 동시 병렬 조립을 하고 있다면 그들의 KF-21 완성 주기는 블록 공법을 적용하면 최종 조립에 드는 시간은 극적으로 단축됩니다. 저는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입력했습니다. 9개월. 어쩌면 7개월, 6개월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애써 9개월이라고 입력했습니다. 26개월 대 9개월. 결론은 끔찍했습니다. 논리적이었기에 더욱 끔찍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모든 자본과 숙련공을 갈아 넣어 결함투성이 F-35 한 대를 간신히 만들어낼 때 한국은 완벽한 품질의 전투기 3대를 완성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대를 만들 때 그들은 3대를 만듭니다. 이것은 전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소모전의 개념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작성했던 RDPA 보고서를 모니터 한 구석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이제 그것은 전략 보고서가 아니라 미국의 방산 패권에 대한 유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자동차 산업을 IRA 법안으로 묶어두었다고 자축하던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IRA로 그들의 자동차를 묶어두는 동안 그들은 데이터로 시간을 정복했습니다. 저의 오만한 계획은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준비가 된 잠자는 용의 코앞에 F-35의 기술이라는 먹이를 스스로 가져다주는 꼴이었습니다. 제 모든 전략, 제 경력,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라는 거대한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NSC 직통 단말기에서 그동안 한 번도 울린 적 없던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긴급 외교 속보를 알리는 붉은색 알림등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깜빡이는 알림창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폴란드 FA50 추가 도입 및 KF21 도입 의사 긴급 타진. 폴란드? F-35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며 러시아를 방어하던 우리의 핵심 동맹 폴란드가 갑자기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카이의 이 공포스러운 생산 속도가 단순히 공장 안의 효율성 문제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이미 우리의 통제권을 벗어나 전 세계의 지정학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설마. 제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몇 시간 동안 공포에 떨며 분석했던 모든 데이터, 그 26개월 대 9개월이라는 끔찍한 결론이 이제 막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폴란드.
F-35를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던 유럽에서 우리의 가장 충실한 방패 역할을 하던 동맹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단말기에 긴급 알림을 클릭했습니다. 속보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모니터 화면 전체를 뒤덮었죠. 충격 속보, 폴란드 공군사령관 F-35 도입 지연 속. 한국 KF-21 시제기 전격 탑승. 헤드라인 아래로 선명한 고화질 사진이 보였습니다. 폴란드 공군의 푸른 제복을 입은 사령관이 아직 도색도 채 마르지 않은 KF-21의 조종석에 앉아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그 전투기는 제가 보고서에서 보았던 24대 동시병렬 조립 라인에서 막 굴러나온 그 데이터의 괴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정말 경악하게 한 것은 다음 기사였습니다. 폴란드 정부, 미국의 F-35 지연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다. 한국 하이 측의 유럽 내 공동생산기지 공식 제안.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FA-50을 몇 대 더 사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이것은 파트너십의 선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F-35라는 우리의 명성을 기다리는 대신 KF-21이라는 한국의 속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융합 DNA, 그 20년의 데이터가 집약된 생산 시스템 그 자체를 통째로 수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공동생산. 즉각적인 공급을 넘어 그 생산의 속도를 자국 영토 안에 심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유럽 방위 전략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26개월이 걸려 F-35를 한 대 공급할 때 폴란드는 한국의 시스템을 이용해 9개월 만에 어쩌면 그보다 더 빨리 유럽의 심장부에서 전투기를 찍어내겠다는 선언이었죠. 제가 깨달았던 그 패러다임의 패배가 더 이상 제 책상 위 보고서 속의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워싱턴의 승인이나 통제 따위는 가볍게 무시하고 전 세계의 지정학을 실시간으로 다시 쓰고 있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의 모든 보안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최고 등급의 긴급 화상회의 소집 버튼을 망설임 없이 눌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랜드 연구소 차원에서 분석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RDPA 협정안 따위를 논의할 때가 아니었죠. 이것은 제가 설계했던 K방산 통제 계획이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아니 그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얼마나 오만하고 멍청한 망상이었는지를 백악관에 알려야 하는 국가안보 비상사태였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모니터의 보안 접속 신호와 함께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지하의 상황실, 펜타곤, 그리고 국무부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면에 나타난 것은 NSC의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콥스 부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도 소문난 강경파였죠. 스탠리,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지금이 몇 시인 줄 압니까? 우린 당신이 올린 그 RDPA 보고서를 기반으로 다음 주 한국 측에 보낼 최종 압박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국무부의 톰슨 무역대표부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숫자와 거래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스탠리. 지금 폴란드 건으로 시끄러운 건 알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중요한 건 한국과의 IRA 후속 협상입니다. 백악관의 합의 명확합니다. 우리가 K방산이라는 당근을 주기 전에 그들에게서 자동차 공장을 더 받아내야 합니다. 톰슨 차관보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의 표밭을 위해서라도 조지아에 지은 공장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든 하다못해 자동차 부품 공장이든 최소 2개 주에 추가로 공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RDPA에서 방산 시장을 조금 열어주는 대가입니다. 스탠리, 당신이 설계한 당근과 채찍 전략 아니었습니까? 지금 와서 왜? 자동차,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우리의 최후 방국이 미국의 F-35를 기다리다 지쳐 한국의 생산 시스템에 유럽의 안보를 맡기겠다고 선언하는 이 순간에 워싱턴의 최고 엘리트들은 여전히 자동차 공장 몇 개를 더 가져올 궁리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제 모니터에 떠있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콥스 부보좌관, 톰슨 차관보. 그들은 똑똑하고 유능했지만 그들의 인식은 완벽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지옥 같은 데이터 속에서 발견한 것, 그 20년의 축적과 제조업 DNA의 융합, 그 26개월 대 9개월이라는 공포스러운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방 안에, 이 화상회의실 안에 저 혼자만 진짜 미래를 보았다는 끔찍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장. 이들의 낡아빠진 인식을 산산조각 내지 않으면 미국은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 안에 무언가가 지난 수십 년간 랜드 연구소의 분석가로서 지켜왔던 냉철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이콥스 부보좌관의 말을 자르고 들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음에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IRA.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이콥스 부보좌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 스탠리, 당신이 설계한 법안이지 않소. 바로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IRA는 실패했습니다. 완벽하게. 당신들이 자동차 조립 라인을 조지아주에 유치했다고 축배를 드는 그 한심한 순간에 한국은 경상남도 사천이라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도시에 미국에도 없는 AI 기반의 자동화 전투기 공장을 지었습니다. 톰슨 차관보가 당황하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스탠리, 진정하게. 그건 과장이야. 그저 카이의 홍보 자료일 뿐. 과장이라고요? 저는 제 모니터 화면 전체를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으로 공유했습니다.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데이터들. 24대 동시 병렬 조립 현황판, 78% 자동화 공정 라인, 0.02% 오차율 그래프가 모든 이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과장으로 보입니까? 이게 홍보자료로 보여요.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조롱하던 그 하청기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 팀이 방금 교차 검증을 끝냈습니다. 제가 분석한 그 9개월 주기. 그게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F-35 한 대를 만들 때 그들은 KF-21 세대를 찍어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랑하는 6%의 불량률이 아닌 0.02%의 완벽한 품질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통제하던 나라입니까? 저는 숨을 몰아쉬며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다고요? 좋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입니다. 우리는 폴란드 사태 이전부터 KF-21에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을 불허해왔습니다. 우리의 F-35와 호환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반드시 미 국방부의 기술 승인을 거치라고 몇 년간 압박해왔죠. 저는 보고서의 한 줄을 붉은색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카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5년은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그 통합 작업을 AI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이용해서 6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3년이나 빨리. 그것도 워싱턴의 승인도 없이. 그들은 그냥 해버렸다고요.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동맹입니까? 제이콥스 부보좌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는 이 보고를 처음 듣는 것 같았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의 절규는 이제 제가 가졌던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을 공유했던 워싱턴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AESA 레이더, 그래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채찍이었죠. 우리가 그것만 통제하면 된다고 확신했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할 줄 알고요? 멈출 줄 알았죠? 우리에게 와서 무릎 꿇고 사정할 줄 알았죠? 그들은 그냥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웃었던 그 4개의 핵심 기술을 그들은 그냥 국산화해버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레이더는 폴란드 사령관을 태우고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동차나 IRA 같은 단어는 더 이상 그 누구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공포스러운 침묵 속에서 그들에게 진짜 절망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 속도라는 것이 가져올 미래의 위협을 말입니다. 저는 제 모니터에 마지막 2개의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카이가 얼마 전 유럽의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했던 푸른 바다 위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날렵한 KF-21N, 즉 함재기 버전의 개념도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난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 정부가 그토록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검고 육중한 핵잠수함의 가상도였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이콥스. 톰슨. 제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차가운 절망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낡아빠진 IRA 법안으로 과거의 이익을 계산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제가 발견한 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융합 DNA가 카이가 제안한 저 함재기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저는 핵잠수함 사진을 화면 가득히 확대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후 한국이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저 핵잠수함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면 그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수많은 결함과 씨름하면서 말이죠. 저는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눈을 화면을 통해 마주치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그들이 그 미친 속도로 그 20년의 데이터로 핵잠수함을 병렬 생산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제 마지막 절규에 백악관 상황실의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회의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완벽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제이콥스 부보좌관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톰슨 차관보는 자신의 안경을 벗어 마른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역 적자 따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청기지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데이터로 시간을 정복해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속도라는 무기가 이제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근본적인 패권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화면 공유를 껐습니다. 모니터에는 워싱턴 엘리트들의 절망에 빠진 얼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완벽한 통제를 자신하며 마셨던 그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커피였습니다. 이제 그 검은 액체는 저의 완벽한 패배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제 마지막 그 한마디는 백악관 NSC 상황실의 스피커를 통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저는 화상회의 연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격렬했던 절규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이콥스 부보좌관이나 톰슨 차관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제 사무실 전화기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회의실을 뒤덮었던 그 얼음장 같은 침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의의 침묵도 반박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 불가능한 현실을 마주한 자들의 완벽한 기능 정지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도 제가 띄웠던 그 핵잠수함 사진 앞에서 여전히 자동차 관세를 매길 궁리나 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며칠째 그토록 자신 있게 내려다보던 워싱턴의 창밖을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커피는 이미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경력도 제가 평생을 바쳐 신봉했던 미국 우선주의라는 신념도 저 커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졌습니다. 라고 외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며 내린 너무나도 차갑고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패러다임에서 졌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들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무실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역할은 끝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을 기록하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이 랜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으로서 제게 남은 유일한 책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무실 벽에 걸린 TV의 전원을 켰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를 향해 미국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방송, VOA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지루하고 원론적인 외교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러다 앵커의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며 새로운 리포트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K방산의 부상입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 NSC 회의에서 제가 터뜨렸던 그 폭탄이 드디어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한 보고서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경쟁기관이겠죠.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군사 전문가 그룹은 최근 긴급 발행한 보고서에서 폴란드 사태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가 인용한 문장은 제 심장을 정확하게 관통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80년대의 조립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21세기 방위산업의 공정혁신 기준을 완전히 새로 쓰는 나라가 됐다. TV 화면에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카이 4000 공장의 24대 병렬 조립 라인이 자료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전투기 동체들이 마치 자동차 공장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앵커의 리포트는 계속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이 F-35의 생산 지연과 6%에 달하는 초기 불량률 문제로 고전하는 사이 한국은 디지털 트윈과 AI 자동화 기술을 통해 사실상 무결점에 가까운 생산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F-35가 F-22를 대체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마치 전함시대에 혼자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법을 깨달아버린 것과 같다고 논평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나만의 망상이 아니었어. 저를 공포에 떨게 하고 저를 절규하게 만들었던 그 진실. 데이터로 시간을 지배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의 융합 DNA. 그것은 저 스탠리 해리스 한 명의 과대망상이 아니라 이제 워싱턴의 모든 전문가 그룹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가운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의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의 보안 드라이브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RDP, A Korea Control Plan V1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완벽한 통제를 자신하며 작성했던 바로 그 K방산 통제안 보고서였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직접 타이핑했던 문장들이 떠올랐습니다. 목표, K방산의 생산 속도를 미국의 창고처럼 활용하되 엔진과 핵심 기술 통제를 통해 완벽한 하청기지로 종속시킨다. 전략, IRA 법안의 성공 모델을 적용, RDPA 협정이라는 당근을 통해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결론, 엔진과 핵심 부품만 통제하면 그들은 미국의 승리를 위한 완벽한 병참 기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문장들, 특히 하청기지, 병참 기지라는 단어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이 계획이 제 경력의 정점이 될 것이라 확신했었죠. IRA 법안으로 자동차를 굴복시켰듯이 K방산도 제 손아귀 안에서 완벽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데이터를 마주하고 20년의 축적과 KDNA 융합이라는 공포스러운 실체를 깨닫고 폴란드 사태와 핵잠수함이라는 미래의 위협을 절규했던 지금. 이 보고서는 한편의 저질 코미디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전략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지의 기록이었고 오만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우스 커서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파일을 영구 삭제했습니다. 이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컴퓨터가 묻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예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탠리 해리스는 그렇게 제 손으로 완벽하게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끗한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진짜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저의 유서이자 미국의 패권에 대한 부고장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의 부상과 미국의 전략적 실패, 패러다임 전환의 인식 실패. 요약.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과거의 규제로 동맹을 통제하려 시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자동차 공장을 미국 땅에 묶어두는 것을 승리라고 자축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와 텍사스에 들어설 몇 개의 배터리 공장이라는 현재의 이익에 눈이 멀어 정작 태평양 건너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래의 혁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은 경남 사천의 카이 공장에서 KF-21 24대 동시 병렬 양산이라는 미래의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방식에 대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미국이 F-35라는 첨단 기술을 완성하기 위해 자본과 숙련공의 시간을 쏟아붓는 동안 한국은 데이터로 시간을 정복하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이라는 미국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질적인 제조업 DNA의 융합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전투기를 반도체처럼 정밀하게, 자동차처럼 빠르게, 선박처럼 효율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엔진과 레이더라는 부품을 통제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생산 시스템 그 자체를 무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생산 시스템은 단순한 전투기 공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이나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카이가 이미 제안한 KF-21N과 NSC 회의에서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핵잠수함 보유가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니라 가시적인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군사 주권을 획득하는 서막입니다. 우리가 F-35의 엔진 공급을 중단하는 채찍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9개월 만에 세대를 만드는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은 엔진이든 레이더든 결국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국산화할 것입니다. 최종 권고.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는 이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관리 대상이나 하청기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의 등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악관, NSC, 펜타곤, 국무부. 저의 오만했던 보고서를 받았던 모든 곳에 저의 이 항복 문서가 전송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늘 그랬던 것처럼 워싱턴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토맥 강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고 국회의사당의 돔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 비친 이 풍경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유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평생을 신봉했던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오만함은, 우리의 통제는 동맹을 굴복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가 그들 스스로 데이터와 융합이라는 날개를 만들어내도록 강요했던 겁니다. 우리의 미국 우선주의가 오히려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가장 강력한 괴물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키워낸 셈입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비웃으며 마지막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IRA로 그들의 자동차 발목을 잡는다고 환호하는 동안 그들은 하늘과 바다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우리가 IRA로 자동차를 묶는 동안 그들은 미국에도 없는 AI 공장을 지었습니다. 26개월이 걸려 F-35 한 대를 만드는 미국과 9개월 만에 세 대를 찍어내는 카이의 AI 시스템. 엔진만 통제하면 된다고 믿었던 미국의 오만한 계획이 무너지는 이 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카이의 이 공포스러운 생산 속도가 핵잠수함에 적용되는 그날에 대해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